환율, 그리고 선적 서류, 기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 물류 1급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내용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교과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강은 그 좀 자질구레한, 잡다구레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첫 번째 환어음입니다. 어음상의 지급액을 지급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어음이죠, 환어음.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어음을 여기다가 좀 체크를 해보면 시험 문제 요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환어음의 발행일과 지급인이 누구냐? 환어음의 발행일은 누가 발행할까요? 환어음 발행일은 그렇죠. 환어음 발행일은 수출자입니다. 수출자. 수출자가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다. 여기다가 쓸게요. 바로 발행일은 수출자. 자, 그리고 지급인은 누가 될까요? 지급인은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은행, 수입자 지정 은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취인은 환어음 지급을 돈을 지급받는 자죠. 그래서 발행인이 스스로를 지명할 수도 있고 제3자, 발행인이 지명할 수 있는 발행인이 지명한 제3자 또는 발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결국엔 누구예요? 수출자가 되겠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환어음의 종류 한번 볼까요? 무담보 환어음, 화환어음이 있습니다. 무담보 환어음이라는 건 클린빌이죠. 그래서 환어음 그 자체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 그래서 앞에 클린 LC처럼 똑같아요. 뭐 운임, 수수료, 보험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서류가 필요 없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화환어음은 결국은 뭘까요? 그러면 선적 서류. 얘는 화환어음은 선적 서류가 앞에서 봤던 상업 송장이라든지 보험 증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일람불 환어음과 기한부 환어음이 있는데 일람불은 사이트 빌, 즉 우리 앞에서 봤던 즉시 준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에 즉시 금액을 지급되는 그 DP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죠. DP, 일람불은 DP.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써드리겠습니다. 기한부는 DA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기한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환율이란 게 있습니다. 환율이란 거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하고 이 교환 비율은 국제 통화적인 대외 가치, 상품 구매력을 따라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외환에 대한 시장 가격 성격을 갖죠. 그래서 외국환 은행은 외국환 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매일매일 인터넷에 고시되고요. 고시되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매율이 있는데 이 매매율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고객 매매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신한 매매율, 그 다음에 현찰 매매율, 일람출금 환원 매매율, 기한부 어음 매입률이 있습니다. 자, 현찰 매매율은 말 그대로 뭐예요? 외국환 은행과 고객이 현찰 거래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개가 주가 되는 거죠. 전신한 매매율은 말 그대로 TT 거래인데 얘는 환어음의 결제가 전신으로 이루어지면 송달일이 1일 이내래요. 그래서 얘가 뭐야?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래서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선기간 동안에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 환율입니다. 타 매매의 기준, 타 매매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일람출급 환어음은 뭐냐면 매매에 적용되는 일람출급에서 적용되는 매매율이고요. 환어음의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어디에다가 가감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렇죠. 전신한 매매율에 기준 잡아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한부 환어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데 얘는 또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람출금 환어음 매매율에다가 어음 기간 동안에 어음 기간의 금리를 차감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 되는 건 전신한 매매율, 그 다음은 일람, 그리고 기한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선적 서류 들어가겠습니다. 선적 서류는 수출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제서류를 말하며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그냥 서류라고 부른다. 수출자는 화나옴의 담보로 선적 서류를 이용하게 되며 수입자는 수입 물품 인수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신용장에 기입된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에 대해서 필수 서류와 부속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필수 서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수 서류. 제가 여기다 써볼까요? 필수 서류. 우리 선적 인수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선화증권. 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 그리고 상업송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필수 서류가 아닌 부속 서류라고 하죠. 필요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류들입니다. 포장명세서.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품질 증명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용적 및 중량 증명서 등등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많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운송서류는 우선 선화증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선화증권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BL이라고 부릅니다. Bill of Lading 해가지고 선화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선화 또는 선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운송위탁주인 운송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한 해상계약을 근거로 해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선박회사가 발행해 주는 겁니다.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무슨 증권? 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증권은 화물 수령을 확인하고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권리증권의 역할뿐만 아니라 채권으로서의 효력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도 얘는 뭐가 가능하다? 양도 가능입니다. 그리고 지시식이라는 얘기죠. 하나 체크해 주시고, 항공화물 운송장은 에어웨어 빌이라 해서 우리가 비행기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그 비행기의 화물 수령 확인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수증, 여기 써있네요. 영수증, 그 다음에 수령 확인증, 세관 신고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무슨 역할은 아니야? 그렇죠. 권리증권의 역할은 없습니다. 권리증권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써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자기 이름 써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식이라고 불러? 기명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써있다. 양도 불가죠. 양도 불가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선화증권은 선사가 바로 주는가 반면에 항공화물 운송장은 마스터 에어웨어 빌과 그 다음에 하우스 에어웨어 빌로 나누고 운송 의뢰인이 개인한테는 발급해 준다라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에어웨어 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하고 비슷하게 추가되는 서류 중에 선화증권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신용장에 복합운송 같은 경우에는 철도화물 상환증이라든가 트럭화물 상환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봐주시고요. 보험증권은 나중에 여러분들 무역 쪽에 물류관리론이라든가 무역용어 쪽에 들어가면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보험증권, 그 다음 보험증명서, 보험승인서 나뉘고, 이 해상보험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해상보험을 잠깐 보시면 해상사고에서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보험은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아요. 단지 대상이 배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만 틀릴 뿐입니다.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자, 보험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대상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받는 피보험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은 FOB 계약을 따지면 수입자가 보험자 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고, 보통 우리가 기준 잡아서 CIF로 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보율은 11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합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상업송장은 송장이라는 인보이스라는 자체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선적화물 계산서 및 내용 명세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상업송자가 공업송장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상업송장이다 라고 봐주시고요. 그럼 상업송장은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래물품의 단가, 부대비용, 보험료, 금액,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등등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요. 그 내용이 계산서 및 청구서 역할을 한다 라고 봐주시고, 나중에 수입 통관할 때는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로서의 역할도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타 서류는 앞에서 한번 봤었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가 있죠. 여기도 내국신용장은 LC라고 불러요. 로컬이죠, 로컬.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름입니다. 원래는 원신용장을 마스터이시라고 부르거든요. 마스터이시를 근거로 해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수출자가 물건을 만들려다 보니까 원자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원자재가 다른 업체에서 가져와야 돼. 그러면 그 원신용장을 기준 잡아서 국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로컬 신용장이라 부른다. 즉 여기서 말하는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용장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원래 내용은 되게 많은데 시험 문제 이렇게 핵심 포인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는 뭐냐? 그러면 무역 금융 한도가 부족하거나 비상금융상 수출 신용장 등으로 내국 신용장 개설이 뭔가 제한돼요. 그런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장이 얘 괜찮아, 얘 거래해도 돼 라는 발급 증서를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구매 확인서라 부른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관으로 넘어갈 텐데 수출 통관 절차와 수입 통관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는 좀 이따 할까요? 수출 통관 절차는 수출 신고, 심사 이루어지고 검사한 다음에 신고 수리하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신고 수리 이후에 며칠이래? 그렇죠. 30일 이내에 꼭 선적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 통관 절차도 마찬가지죠. 수입 신고, 심사하고, 물품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고,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관세라는 거는 물품이 일국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 이 관세선은 국경선하고 일치하지만 가끔 완전한 자유항의 경계 또는 관세 동맹을 체결한 곳에서는 국경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산정은 보시는데, 원래는 관세 산정의 그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세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관세액이 결정되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신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요 30이라고 헷갈리니까 날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세 환급 시 환급액 산출을 위한 원자재 소요량 계산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여기서 요 세 번째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수출 물품에 대해 원자재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여 개별 산출하거나, 수출 물품별로 사전에 놓은 정액 환급료표에 의해 산출하거나, 중소기업용은 간이 정액 환급률표에 의해서 산출한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더 많아요. 그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적용되는 요율도 틀리고 그 다음에 시기도 틀리고 다 내용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정리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끝났다 해서 전부가 끝난 게 아니라요. 이론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서 하는 건 극히 일부다. 요약지일 뿐이다. 내가 만약에 보다가 누락되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강의하다가. 그러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라? 보완하시라 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1급 강의를 모두 끝내고요. 이 강의는 천천히 올려드릴 겁니다. 생산도 진행하고. 아마 이 강의 올라가기 전에
인사 강의를 기출문제를 올려달라는 분이 있어서 인사 기출문제 풀이가 좀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물류관리사까지 쭉 직진해서 취득을 하시길 나중에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에 생산 요약 강의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